이어서 2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참고로 개천절에 우리는 단군을 생각하는데요. 사실로 개천을 하신 분은 환웅이요. 신시 배달국이죠. 그 다음에 단군 왕검은 개국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다고 합니다. 개천절을 맞이하여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역사 인식의 변천, 인식의 한계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사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관에 있어서도 편향성, 목적성, 그리고 나아가 역사 무기화 전략 등이 왜곡의 단초를 제공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역사 전쟁, 제가 이렇게 표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사관 전쟁이기도 하죠. 보면 중국의 춘추필법이라든지 중화민족주의, 그 다음에 우리의 사대주의, 소중화주의, 그리고 일제의 천황주의, 황국사관, 식민사관, 이런 이슈들이 전부 사관을 통해서 역사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일들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너무도 유명한 또 오랫동안 계속 들어온 그런 내용들이죠. 이 자체가 편향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사관을 위키피디아에서 발췌해서 정리해 봤는데 그 중에 실증사관, 식민사관, 민족사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역사에 있어서 주요 쟁점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근래에 들어서는 민중사학 그리고 역사 수정주의 이런 부분들이 역사에 있어서 이슈가 됩니다. 한국의 역사관, 다 아시다시피 강단사학과 제야사학의 대립, 그거죠. 역사에 관해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행천 이암 단군세기 서문입니다. 나라를 위하는 길에는 선비의 기계보다 앞서는 것이 없고 사학보다 더 급한 것이 없으면 무엇 때문인가? 사학이 분명하지 않으면 선비의 기계를 진작시킬 수 없고 선비의 기계가 진작되지 못하면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법도가 갈라지기 때문이다. 대개 역사학의 정법이 폄하할 것은 폄하하고 가릴 것은 칭찬해서 인물을 저울질하여 평가하고 시대의 모습을 논하여 진단하는 것이니 만세의 표준이 아닌 것이 없다. 이게 행천 이암이 생각하는 역사기술 방식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백성의 삶은 참으로 유구하다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자신이 모두 우선시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바로다 하고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나라의 부처가 들어오면 한국의 부처가 되지 못하고 부처의 한국이 된다. 공자가 들어오면 공자의 한국이 된다. 기독교가 들어오면 예수의 한국이 된다. 이것이 어쩐 일이냐. 그래서 비탄하고 있죠. 이것도 정신이라면 정신인데 이것은 노예 정신이다.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들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 이렇게 이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 내용을 곳곳에 생활 곳곳에 붙이고 외우고 잊어버리지 말고 자식들한테도 전승을 해라.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그것을 잊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역사를 잃지 않은 민족. 그래서 무려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살았어도 여전히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급기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까지 건설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백암 박은식 옛사람이 이르기를 나라를 멸할 수는 있으나 역사를 멸할 수는 없다고 하였으니 그것은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의 형체는 허물어졌으나 정신은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인가. 이것이 통사를 짓는 까닭이다. 정신이 보존되어 멸하지 아니하면 형체는 부활할 때가 있을 것이다.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예가 이 말에 대한 하나의 실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상고사학회 회장 이중재 회장이 내가 태어나면 역사가 태어나는 것이요 내가 살아있으면 역사가 살아있는 것이다. 이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상고사에 대해서 처음 접하게 된 것이 바로 이중재 회장의 책과 강의입니다. 생각이 되네요. 사마천 역사는 정의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각자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 기억나시죠? 양계초 청나라 마렵의 대표적인 사학자죠. 사학은 가장 방대하고 가장 중요한 학문으로 국민의 밝은 거울이며 애국심의 원천이다. 오늘날 유럽에서 민족주의가 발달하고 열국이 난로 문명이 진보하는 것은 사학의 공이 절반이다. 그러면서 동양이 서양에 뒤진 이유, 그 책임의 절반을 사학에 돌리고 있습니다. 맨 뒷부분에 목적성 그리고 역사 무기화 전략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서양에는 역사 발전이라는 어떤 그 목적을 향해 목표를 향해 가는 그런 의식이 있죠. 특히 유대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그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기독교도 이제 원천적으로 메사야닉 이제 expectation, 예수의 재림, 뭐 이런 나라들,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동양에는 그런 것이 없이 그저 왕조만 바뀝니다. 당나라가 송나라가 원나라가 되고 송나라가 되고 이렇게 왕조만 바뀌고 달라지는 것이 없죠. 역사가 발전한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양계초는 지적을 하고 있고 서양에 뒤진 원인의 절반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조선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죠. 조선이 망하는 길을 취하지 않았다면 비록 100개의 일본이라도 어찌 했겠는가. 조선을 망하게 한 자는 처음에는 중국인이었고 이어서 러시아인이었으며 끝은 일본인이었다. 그렇지만 중러 1인이 조선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조선이 스스로 망한 것이다.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역사하면 헤로도토스죠. 다음 내용은 할리카르나소스 출신의 헤로도토스가 탐구한 바를 발표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또 그리스인들과 이민족 사이에 벌어진 저 놀랍고도 중대한 사건 및 여타 다른 일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전쟁을 벌였던 원인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그의 역사 서문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역사를 쓴다는 겁니다. 투키티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역사는 영원히 되풀이된다. 신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고 인과관계에 따라 분석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사료를 수집한 과학적 역사관의 창시자다. 투키티데스. 기억하는 이름입니다. 현실주의 학파의 시조라고도 합니다. 타키투스가 또 있죠. 로마 제국의 쇠망을 한탄하고 공화정 시대의 기풍을 회복할 것을 호소했다. 괴테가 한마디 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한 번 보기만 해도 도망치고 회피하고 싶은 것. 그렇습니까? 쓰레기통이 아니면 폐물창고와 같은 것. 꼭두각시의 입놀림에나 맞을 법한 것. 그럴싸한 격언이 붙어다니는 그저 거창한 사건에 불과하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크스 변증법적 유물사관이 있죠. 형이상학과 해결의 절대정신을 배제하고 포이에르바의 유물론 플러스 해결의 변증법을 합쳐서 변증법적 유물론. 계급 모순이 변증법적으로 발전한다. 그런 내용이죠. 역사 유물론과 과학적 공산주의에 따르면 역사는 원시적 공산주의,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근대 자본주의를 거쳐 궁극적으로 인간 사회가 공산주의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한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런 역사 발전 단계입니다. 또한 특이한 점은 다른 사관들은 주요 역사의 해석 과정에서 인물, 사건 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한 데 비해 역사 유물론에서는 생산수단과 생산량을 중요한 것으로 본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니체, 역사가는 과학적 인식에 도달하기 위해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의 문제를 고뇌하기 위해 역사를 이야기해야 한다. 우리는 생을 살아가는 지도를 구하기 위해 역사를 연구하고 이야기해야 된다.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들이 많습니다. 아놀드 토인비입니다.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그러면서 지리적으로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던 유럽에서 영국이 너무나도 성공적으로 응전을 해서 발전을 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역사적 성공의 반은 죽을지도 모를 위기에서 비롯되었다. 역사적 실패의 반은 찬란했던 시절에 대한 기억에서 비롯됐다. 이 말도 유명한 말이죠. 창조하는 힘의 신성한 섬광은 아직도 우리들 안에 살아 빛나고 있다. 그러면서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관들입니다. 실증주의 역사관, 레오폴트 폰 랑케. 기억해야 될 이름입니다. 바로 이 랑케의 실증주의 역사관을 일본 제국주의 역사학자들이 받아들여서 왜곡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고 식민사관, 반도사관을 만드는데 악용을 한 것이죠. 사실로 증명된 것만을 인정한다. 그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제가 인식의 한계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과학적 검증의 한계,
사실로 증명된 것을 역사로 인정한다면, 그리고 증명되지 않은 것은 부정하는 측면이 많은데요. 특히 뭐 선도라든지 어떤 종교적인 사상과 연결된 이런 기술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실증주의 역사관 이렇게 볼 때 과학의 한계를 또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나눠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검증된 역사와 검증을 기다리는 역사, 이렇게 나눠야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검증된 역사와 검증 안 된 것은 아직 검증 실력이 완전하지 않은데, 검증 안 된 것은 역사가 아니다 주장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게 들립니다. 검증된 역사와 검증을 기다리는 역사, 그 기다리는 역사에는 종교적인 기술, 전설, 각종 신화, 구전되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검토가 될 수가 있겠죠.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상대주의 역사관, 법칙주의 역사관, 이런 부분들이 있답니다. 과거의 객관적 사실과 현재의 주관적 해석의 결합이다. 일견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이게 뒤에 역사 무기화 전략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객관적 사실과 현재의 주관적 해석, 이게 꼭 문제가 됩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대로 이제 역사를 재단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기타 아날학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사를 역사 연구 대상으로 부활시킨 이제 이름 없는 민초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중에 블로크, 역사가의 첫 번째 임무는 현재적 관심이다. 역사학이 죽음을 질문하는 것은 삶 때문이며 과거를 조직하는 것은 현재 때문이다. 이게 자꾸 현재를 생각하면서 과거를 생각하는 역사학의 주장들, 이게 점점 오늘날에 와서 위험한 수준으로 빠지는 것을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직합니다. What is history?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부단한 대화다. 이 이해직하로부터 이제 역사 무기화 전략이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의 부단한 대화다. 과거와. 우리는 지난날의 역사를 많이 아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나 쓸데없이 지난 얘기를 많이 안다고 해서 역사를 아는 건 아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다.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있었다. 모년 모월 모시에 옆집 개가 죽었다. 이런 것이죠. 누가 낳고 누가 죽었고 누가 전쟁을 했고 누가 어떤 사건이 있었고 뭐 이런 그 이야기를 많이 알고 그런 정보를 많이 듣고 기억하고 전하고 수집하고 그러자는 게 아니다.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언제나 그 원인을 연구하는 것이다. Why? 라고 묻는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사건이 있었다. 왜 이 사건이 이 자리에 있었느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걸 연구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주관적 해석이 자꾸 들어가게 되죠. 흔히 말하기를 역사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바로 역사의 의미를 알아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 역사의식이 없으면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쭉 기술하고 있으면서요. 역사의 연구는 원인의 연구라고 말을 하고 있고, 맨 마지막 줄 보세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주제에 대한 역사가의 해석이다. 역사가의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역사란 무엇이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과정이다.
무엇이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다수의 역사적 사건 가운데 의미 있는 것들을 선택하여 그것들만을 골라내는 것이다. 그것이 역사가랍니다. 단순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반복은 그런 의미에서 가장 무책임한 역사 기술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이성, 상식, 합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성이 병들면 이 기술들, 지금 이 말들이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악용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가진 전 이해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또는 어떤 이념에 무장되어 있느냐, 어떤 종교에 몰입되어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가진 전 이해, 그것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는 말들로 제게는 들립니다. 생각이 많이 됩니다. 이번에는 목적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팍스 로마나, 그렇죠? 로마의 평화, 팍스 몽골리카, 팍스 타타리카, 타타리아니까요. 몽골의 평화, 팍스 히스파니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로 어떤 그 결과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목적성에서 이걸 다뤄봤습니다. 팍스 브리테니카, 그렇죠? 영국에 의한 평화. 이제 신은 영국인이다, 이렇게까지 교만했죠. 그 다음에 오늘날 팍스 아메리카나, 아메리칸 피스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의 이 세계 경영 전략, 이런 부분에서 그런 표현들 몇 가지 제가 따와봤습니다. Errand into the wilderness, city upon a hill, manifest destiny, new frontier, 크리스찬 아메리칸.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미국이 건설됐고, 그런 과정에서 체로키의 눈물의 행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또 희생도 생겼죠. 미국의 소명의식, 이 목적성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City upon a hill.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상을 빛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이제 국가를 경영하고 살아가시고 가고 세계를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은 레이건 대통령이 인용했던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노란색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교도 얘기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에서 하나님께서 영국을 버리셨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할을 자신들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나라를 세울 목적으로 뉴 잉글랜드 지역, 폴리머스 지역으로 이민을 온 것이다. 폴리머스에서 폴리머스 지역으로 이민을 왔죠. Errand into the wilderness, 광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심부름 사명을 받고 파송되었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역사적 사명을 미국이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하나, City upon a hill, 언덕 위에 시온산성을 건설한 제사장 국가의 사명을 가졌다. 그겁니다. 우리의 민족 사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홍익인간의 이념, 우리는 환이다. 이거를 원시반본에서 세계로 확산할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유사성이 있어 보이죠.
자신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민족적 사명이 있다. 이것이 발전하여 미국은 이 세상의 특별한 나라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이 미국의 국가 이데올로기로 발전하게 된다. Manifest Destiny 많이 들어봤죠? 미국의 서부 개척 시에 명분, 명백한 운명을 주셨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이 발생한 것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새로운 변경, 서부 개척을 완성하고 나서 뉴 프론티어를 찾아서 이제 바다로, 그래서 괌이나 하와이, 일본, 한국으로 들어올 때 이 뉴 프론티어 정신으로 명분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발전이 된 것이죠. 크리스찬 아메리칸을 건설한다는 비전을 갖게 된 것이죠. 성족이여 영원하라. 많이 외치는 구호입니다. 이렇게 발전이 되고 요즘에는 이제 우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입니까? 엘빈 토플러는 파워 시프트에서 지식, 돈, 물리력 이렇게 세 가지를 꼽죠. 파워의 원천으로서 Knowledge is power, money talks,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 이 세 가지를 오늘날 미국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규모 1등, 세계 지식재산권, 재산권, 소득 수준, 요즘에는 뭐 언론, 매체 이런 부분들이죠. 인포메이션 이런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가장 잘 살죠. 경제력이 제일 크죠. 그 다음에 국방비 천조국입니다. 2등부터 10등까지를 다 합쳐도 미국의 국방비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천조국이죠. 지식, 돈, 물리력을 미국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죠. 전 세계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시작해서 소련에서 시작한 하여 중공, 캄보디아, 베트남, 북한,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 쿠바 공산혁명 희생자까지. 베네수엘라는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석유 팔아서 사회주의 하면서 가난한 나라로 전락이 되어버렸죠. 공산혁명한 나라들,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유토피아 건설한 나라가 없습니다. 전체주의, 제국주의, 중화주의, 독재자 뭐 이런 부분들,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떤 목적을 내겁니다. 사명을 내걸고 뭐 기르만 민족 우선이라든지 중화주의, 중화민족 최고다, 뭐 나머지는 오랑캐다 이런 거, 제국주의자들, 독재자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1등부터 10등까지 학살을 가장 많이 한 인구수로 자료를 따와봤는데요. 마오쩌둥, 모택동이 제일 많이 죽였답니다. 뭐 스탈린, 히틀러 이렇게 나오는데요. 10명 중에 공산혁명 한답시고 사람 죽인 사람들이 많이 보이죠. 김일성도 8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공산혁명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정당화되니까요.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망한다.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을 죽여도 될 만큼 그렇게 정당한 혁명이 있나요? 이번에는 유대인들의 역사관 보겠습니다. 그들은 역사서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 것이 특이합니다. 그들은 사건의 기록보다는
역사를 통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계시가 무엇인지, 교훈이 무엇인지,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섭리에 관심을 두면서 그것만을 기록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 사건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건이요, 그 다음에 그 에스더 있죠, 에스더. 그 사건들, 불임절,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역사에서 그들은 중요한 것입니다. 모년모월 모시에 비가 왔다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들에게. 그들의 목적성에 도움을 주는 그런 그 성경 구절 제가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그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자손에 대한 축복.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 하나를 목표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 구약성경의 핵심 구절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끝까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뭐 팔뚝에도 문신하기도 하고 옷소매에도 이 글을 달고 문설주에도 쓰고 뭐 문 앞에도 쓰고 뭐 어디에도 쓰고 자손들에게도 철저히 가르치고 그렇게 그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강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28장에는 또 뛰어난 민족에 대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거를 계속 외우고 암송하고 합니다. 그 결과가 아닐까요? 예레미야 메시아적 대망사상, 메사야닉 엑스펙테이션.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볼까요? 앞서 미국을 설명할 때 엘빈 도플러의 지식돈, 물리력을 언급했는데 다시 한번 따와 보겠습니다. 노벨 수상자 965명 중에 214명 이상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입니다. 히브리 대학교에 가면 그 명단들이 벽에 쭉 붙여놓고 전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 의학, 특히 이코노믹스, 경제학은 41%가 유대인 38명입니다. 경제학은 유대인의 학문이라 할 만큼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사실로 역사적으로 이제 경제 문제는 유대인들이 인류 역사에 공헌한 바가 크고 오늘날도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다 듣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 부분에서 유대인들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유대인 학생들의 분포입니다. 인구 대비 꽤 크죠. 그 다음에 돈에 대해서는 뭐 더 언급 안 해도 유대인들의 위치가 어떤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각종 음모론들이 유대인들과 관련된 음모론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목적성에 대해서 또 하나 따와본 것입니다.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그리고 조지 오웰의
1984년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빅브라더 그런 내용들 많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 글로벌리스트, 내셔널리스트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와 관련해서 딥스테이트 뭐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각종 음모론들 거기에 나오는 단체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 세상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끌고 가는 뭐 그런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맨 하단의 파란색 부분에 제가 피터 드러커의 말을 따와봤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게 경영학에서 이제 그 창조적 경영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하는 말인데요. 사실은 이거를 이 조지 오웰의 84년이라든지 멋진 신세계 이런 국제 정치적인 이런 측면으로 보면 그렇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되겠죠. 이런 세계 지배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예측이 아니라 계획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따와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하늘에 환인이 내려와서 오늘 개천절이죠. 환인이 내려와서 천부인권을 가지고 내려와서 나라를 세웠다. 환웅이죠. 신시에 배달입니다. 박달 뭐 그런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그 민족사관을 공부하는 분들 민족사학계에서만 하는 이렇게 한정이 되고 전체적으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만 이러한 소명의식들이 있습니다. 홍익인간 제세이화 지금은 홍익인간이라는 말도 자꾸 지워집니다만은 홍익인간이라는 우리의 아주 오래된 그러한 소명의식이 있죠. 그리고 지금은 원시반본이라고 말합니다. 옛날 제정일치 시대에 세계에 꽤 큰 역할을 제사장 역할을 담당했던 우리가 단군 조선까지 이제 그랬던 것이죠. 제정일치가 제정 분리되면서 이제 우리는 쇠퇴했습니다만은 제정일치 시대에 했던 그때의 우리의 위치, 세계적인 위치 이런 부분이 이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걸 원시 반본이라고 한답니다. 그런 내용들 그리고 옛 그 고조선 땅을 되찾자. 그래서 고구려의 그 고구리의 다물 그런 사상들이 있죠. 소명의식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타고르가 한국은 동방의 등불이 되리라 이런 말도 했고요. 이승만은 자유 그리고 기독교를 기반한 국민교육과 국제정치, 반공 이데올로기 그리고 국부 병강 나라는 부강하고 병사는 강하다. 이걸 기치로 대한민국을 끌고 갔고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이게 그의 유언처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남기고 이제 간 것이죠. 김구 선생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자립경제 자주국방 외쳤죠. 그리고 국민교육 헌장 우리 세대에도 많이 외우면서 자랐습니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러한 사명을 띠고 태어났습니다. 그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얼마나
성취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색 부분이 인구 5천만 명 이상으로서 GDP 순서입니다. 5천만 이상의 나라 중에는 우리나라가 하나, 둘, 셋, 넷, 다여 7번째로 돼 있네요. 꽤 성취가 된 듯 생각되지 않습니까? 북한과 비교해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58대 1입니다. 다이어트 하는 나라, 끼니 걱정하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북한 전체 대한민국의 영토로 이제 헌법상 돼 있지만 어쨌든 현재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것은 대한민국뿐이니까, 남한뿐이니까 그것만 보는 것입니다. 진위 개수 그런 대로 양호합니다. 국방비 세계 11등. 이만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이뤘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1년 국방비가 북한의 GDP 총액보다 많답니다. 한류, K-pop, K-food, K-beauty, K-드라마, K-웹툰 이런 내용.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K-방산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한류가 우리의 현재 작은 나라인 것을 비교해 보면 꽤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역사 무기화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History is a weapon. E.H. 카를 다시 소환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여기서 주관주의와 이 상대주의 역사관, 여기에서 이 위험한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객관적 사실 규명보다 이 역사적 의미 해석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자꾸 위험해지는 겁니다. 여기에는 헤겔이나 막스 이런 부분들이 이용되고요. 진실보다 그 진실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목적에 맞게 해석해버리는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 사례, 북한 김일성의 우상화, 중공의 동북공정, 서남공정, 서북공정 등 역사공정이 있고요. 일본 제국주의의 황국사관도, 그리고 이제 조선을 먹기 위한 반도사관, 만선사관 이런 것들이 다 역사를 무기로 한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송재윤 박사의 글을 한번 인용해 와봤습니다. 조선일보에 있었던 것이죠. 현실은 외부에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게 아니라 오직 마음속에만 있는 거란다. 당이 진실이라 주장하면 그게 바로 진실이란다. 뭡니까? 조지 오웰의 1984년 생각나죠? 빅브라더. 중국의 문화혁명에서 그대로 실현됐답니다. 얼마나 많은 중국이 과거의 기록을 뒤틀고 인민의 기억을 바꿔서 미래를 지배하려 했습니까?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현재 권력이 과거 기록을 바꿔 미래를 지배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걸 중공에서는 영사사학이라고 한답니다. 막스의 묘비명. 지금껏 철학자들은 세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해왔다. 이거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세상을 많이 망가뜨렸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고요. 사랑이 아닌 갈등으로 점점
치닫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역사학은 혁명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사회 변혁을 위해서 역사를 조작하고 왜곡할 수 있다는 발상이다. 참 위험하죠. 그러나 현재 벌어지고 있어 보입니다. 누군가 마르크스의 묘비에 붉은 글씨로 낙서를 했다. 볼셰비키 홀로코스트 기념비. 사망자 6,600만 명. 부르주아 계급사관에 맞서 무산계급의 역사학을 세워야만 한다. 진리는 오직 혁명과업을 이끄는 당이 결정한다. 진리를 당이 결정한답니다. 과거사는 현실의 목적에 복무할 때만 의미를 갖는다. 그러한 관점에 서면 역사 왜곡이야말로 숭고한 혁명운동이 된다. 왜곡 자체가 숭고한 혁명운동입니다. 정당한 것입니다. 비단 역사뿐이겠습니까? 저런 생각이라면 혁명과 교리문답, 각종 도덕, 범죄 이런 부분들, 감상주의, 낭만주의 다 의미가 없는 것이 되죠. 1973년 노동신문입니다. 남조선의 한 집권자는 누군지 아시겠죠? 오카모토 중의로 이렇게 왜곡을 합니다. 역사 무기와 전략에서 다뤄봤습니다.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 제주 4.3 폭동에서 제주 4.3 사건이 됐죠. 노무현 정부 시절의 진상조사 보고서. 제주 4.3 사건이 원래는 남로당의 지휘를 받는 빨치산 조직의 진압 과정에서 제주인들이 희생당한 사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남로당 빨치산 조직의 진압이 주고 그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희생이 됐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이것이 오늘날에는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경찰과 서북청년단 잘 아시죠?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 단정 반대를 기치로 이것이 주가 되고 그렇죠?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그냥 무력 충돌이었답니다. 여기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주 4.3 사건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1946년에 대구 폭동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대구 11 사건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5.18 광주 사태라고 했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특별법 제정이 됐죠. 그리고 국가 유공자들을 이제 포상하게 되고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상입니다. 보통은 상을 받으면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절대 자랑하지 않고 숨깁니다. 여기도 시민들이 신군부에 맞서 싸운 대중봉기 형태의 항쟁 이렇게 돼 있죠. 공수여단의 강경 진압으로 희생자가 발생하자 시민군을 조직하여 이제 이렇게 돼 있고 특별법 제정으로 희생자에게 하는 보상, 묘역, 성역화가 이루어졌다.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방 이후부터 그러니까 대구 10월 1일 대구 사건, 제주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그다음에 그 이후로 이뤄진 6.25 전쟁, 그다음에 민혁당 사건 이런 내용들
이런 과정들이 거기에 전부 이 공산당 세력에 대한 진압,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점점 이제 사라집니다. 그게 핵심이 아닌가 싶은데 그 공산당을 진압하는 그러니까 공산봉기, 공산폭동에 대한 개념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희박해집니다. 이제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승만의 일생을 다룰 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일생을 다룰 때에 이러한 통계를 한번 내보고 싶습니다. 민간인 희생자에 관련해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정부의 폭동 진압에 대한 아니면 항쟁 진압에 대한 민주화운동 진압에 대한 민간인 희생자 수를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사건들을 제가 한번 나열해봤죠. 그런데 한편으로 북한 공산정권과 남한 내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희생자 수가 엄청납니다. 그거에도 그러한 사건들이 다 관련이 돼 있는 것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추후에 제가 이 양쪽 통계를 비교해서 한번 자료를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아래쪽 공산 정권과 남한 내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희생자 수, 이 민간인 속에는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교회 전체를 그냥 신자들을 가둬놓고 불태우는가 하면 물에 수장시키기도 하고 각종 끔찍한 사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자료들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시간축의 정리입니다. 철학적 시간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시계 그냥 단순한 시계적인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때 뭐 이런 의미의 이제 시간이 있죠. 성경적 시간관엔 6일 만에 창조했고 900세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때의 시간관하고 지금의 시간이 같으냐 틀리냐 해서 말들도 많죠.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에게는 선도적 시간관이 있습니다. 연월일시 우리가 쓰는 이것이 거기에서 나왔다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학에서 쓰는 과거에는 BC, AD 그리고 이제 학문적으로 BCE, CE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BP 뭐 이렇게도 썼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BC, AD가 익숙한 세대이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BP 1950년 기준에 이거는 자꾸 바꿔야 되고 그래서 썩 이제 그렇게 그 마음이 내키지는 않고요. 이 연대기를 위에 두 개처럼 마치 아라비아 숫자가 제로를 기반으로 해서 마이너스로 무한대로 가고 플러스로 무한대로 가듯이 인류 역사도 어차피 계속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BCE, CE 이 기독교적 색채가 이제 비교적 빠졌으니까 비기독교인들에게는 뭐 더 적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BCE, CE 이런 형태를 쓰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역사서를 살펴보다 보면 양력, 음력이 완전하게 이렇게 전환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서를 볼 때는 이 음력이 꽤 돼 있죠. 특히 한국 근현대사 볼 때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럴 때 어떤 전쟁이 일어났다, 뭐 이런 내용들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 음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력으로 다 통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서 시간축을 정리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역사인식 편천사 일부 두 번째 시간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시간축을 정하고 횡축으로는 물질사료, 문헌사료, 그리고 나머지 구술사료, 생활사료, 세계관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그 시간축별로 일어났던 유물들, 사건, 사고들, 문헌들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한번 리스트업 해보는 작업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